30년 넘게 반찬 가게를 하며 아들 하나만 보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며느리가 제 뺨을 때리는 고통과 아들마저 저를 외면하는 깊은 절망이었습니다. 제 모든 것을 빼앗으려던 가족에게 이제는 제가 제 인생을 되찾으려 합니다. 이 시어머니의 마지막 선택을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새벽 4시, 아직 동도 트지 않은 서울의 푸른 어둠 속에서 제 하루는 시작돼요. 킁킁, 코를 찌르는 이 짭조름하고도 달큰한 냄새. 이건 제 인생의 냄새고 제 이름 박하선의 또 다른 이름 같은 거죠. 제 나이 70, 망원시장 귀퉁이에서 30년 넘게 반찬 가게를 해왔어요. 남편 먼저 하늘로 보내고 오직 하나 있는 아들 진우만 바라보며 악착같이 살아온 세월이었죠. 도마 위에서 무채를 써는 소리가 사각사각 방 안의 정적을 깨워요. 제 손놀림은 세월만큼이나 정직해서 눈을 감고도 일정한 간격으로 물을 썰 수 있을 정도예요. 늙고 주름진 손이지만 이 손으로 아들을 키웠고 이 손으로 내 집을 마련했으니 세상 그 어떤 젊은이의 손보다 귀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작은 라디오에서는 익숙한 목소리의 진행자가 밤새 있었던 세상 소식을 전해주고 있었어요. 청년 실업률이 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느니 서울 아파트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아 이제는 월급만으로는 어림도 없다는 이야기들. 씁쓸하죠. 저렇게 각박한 세상에서 내 아들이 버텨내지 못한 게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진우 사업이 하루아침에 폭삭 망하고 며느리 지혜랑 손주 민준이까지 데리고 이 늙은 어미 집으로 기어들어온 게 벌써 반년이 다 되어가네요. 처음에는 안쓰러운 마음에 그래 식구끼리 돕고 살아야지 했지만 그 마음이 하루하루 닳아 없어지는 걸 느껴요. 새벽에 만든 반찬들을 차곡차곡 통에 담아 가게로 나설 준비를 마칠 때쯤이면 동이 트기 시작해요. 그때까지도 아들 내외와 손주는 깊은 잠에 빠져 있죠. 제가 가게 문을 닫고 파김치가 되어 돌아오는 저녁까지 그들은 아마 단 한 발자국도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을 거예요. 가게 일은 고돼요. 하루 종일 서서 나무를 묻히고 장조림을 조리고 김치를 담그다 보면 허리가 끊어질 것 같고 어깨에는 돌덩이가 앉은 것 같아요. 그래도 시장 사람들이 할머니네 반찬이 제일 맛있다고 칭찬해주면 그 피로가 조금은 가시는 것 같았죠. 하지만 요즘은 그마저도 아니에요. 가게에서 버는 족족 내 식구 입으로 들어가니 돈 버는 재미도 사는 재미도 없어진 기분이에요. 저녁 8시 무거운 몸을 이끌고 현관문을 열면 늘 똑같은 풍경이 저를 맞이해요. 아들 진우는 방에 틀어박혀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쓴 채 누워 있어요. 처음 몇 달은 일자리를 알아본다며 컴퓨터 앞에 앉아있기라도 하더니 이제는 그마저도 포기했는지 잠만 자요. 어깨가 축 처진 뒷모습을 보면 속이 상하다가도 저렇게 무기력하게 누워만 있는 꼴을 보면 속에서 천불이 나요. 거실 소파에는 며느리 지혜가 리모컨을 쥔 채 널브러져 있죠. 화면 속에서는 연예인들이 나와 깔깔거리고 지혜는 그걸 보며 같이 웃고 있어요. 제가 들어와도 본체만 채 눈인사 한번 하는 법이 없어요. 싱크대에는 아침에 그들이 먹고 치우지 않은 그릇들이 그대로 쌓여 있고요. 손주 민준이는 제 방도 아닌 안방을 차지하고 앉아 스마트폰에 코를 밟고 있어요. 귀에는 뭘 꼈는지 제가 민준아, 할미 왔다 하고 불러도 대답 한 번 없어요. 이게 제 저녁이에요. 가게에서 온종일 시달리고 돌아와서도 이 세 식구의 뒤치다꺼리를 해야만 끝이 나는 하루. 저는 말없이 앞치마를 둘러매고 싱크대로 가요. 설거지를 하고 저녁밥을 차리죠. 밥상에 둘러앉아도 대화는 없어요. 각자 스마트폰을 보거나 TV 소리만 우리 사이를 채울 뿐이에요. 제가 힘들게 벌어온 돈으로 차린 밥상인데 고맙다는 말 한마디 듣기 힘들어요. 어머니, 김치가 좀 쉬었네요. 민준아, 밥 먹을 땐 핸드폰 좀 내려놔라. 제가 하는 말은 잔소리가 되고 그들은 귀찮다는 듯 인상을 찌푸리죠. 제가 이 집의 주인이 맞는지 아니면 돈 대주고 밥 해주는 식모인지 가끔은 저 자신도 헷갈릴 때가 많아요. 어느 날 저녁이었을 거예요.
지혜가 소파에 누워 TV를 보다가 툭 하고 한마디 던졌어요. 어머니, 이 집 너무 낡고 좁지 않아요? 민준이 친구들은 다 자기 방이 따로 있다는데 우리 민준이만 거실에서 자려니 기가 죽어서 어떡해요. 그 말에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이 집이 어떤 집인데 제가 청춘을 바쳐 번 돈으로 한 푼 두 푼 아껴가며 장만한 내 피 같은 집인데 이제는 좁고 낡은 집이 되어버린 거죠. 제 인생처럼요. 제가 아무 말도 못하고 있자 옆에서 게임을 하던 민준이가 거들었어요. 맞아. 나종이네 할머니는 이번에 새 게임기도 사줬대요. 할머니는 왜 나한테 아무것도 안 사줘요? 아이의 말에는 악의가 없다는 걸 알아요. 그저 순수하게 비교하고 원하는 걸 말하는 거겠죠. 하지만 그 순수함이 제 가슴에는 비수가 되어 꽂혔어요. 나는 너희를 먹여 살리느라 내 몸 돌볼 시간도 없는데 다른 할머니와 나를 비교하는 손주의 말이 너무나 아팠어요. 체면, 그놈의 체면이 뭔지. 다른 집처럼 손주에게 좋은 옷, 좋은 장난감 사주지 못하는 제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하잖아요. 당장 내일 가게에 낼 재료값도 빠듯한데 수십만 원짜리 게임기를 어떻게 사주겠어요. 갈등은 그렇게 아주 사소한 일에서부터 시작됐어요. 그날은 제가 하루 종일 고대하던 날이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트로트 가수가 나오는 음악 방송을 하는 날이었거든요. 모처럼 저녁 준비를 일찍 마치고 TV 앞에 앉아 채널을 돌렸죠. 구성진 멜로디에 맞춰 어깨를 들썩이고 있는데 갑자기 화면이 휙 하고 바뀌었어요. 시끄러운 음악과 함께 요란한 만화가 나오기 시작했죠. 돌아보니 민준이가 제 손에서 리모컨을 빼앗아 쥐고 있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보고 있었다는 건 알지도 못했다는 듯 소파에 벌러덩 누워 과자를 우적우적 씹기 시작했어요. 민준아, 할미 지금 TV 보고 있었잖니. 리모컨 이리 주렴. 제가 좋게 타일렀지만 민준이는 들은 척도 안 해요. 오히려 과자 봉지를 거실 바닥에 탁 하고 던져버리더군요. 과자 부스러기가 사방으로 튀었어요. 순간 참고 있던 화가 울컥 하고 치밀어 올랐어요. 이놈, 어른이 보고 있는데 말도 없이 채널을 돌리면 어떡해. 그리고 과자는 먹었으면 네가 치워야지. 제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나 봐요. 민준이가 깜짝 놀라 저를 쳐다보더군요. 그러더니 이내 입을 삐죽 내밀며 대꾸했어요. 그 말이 아직도 제 귓가에 생생하게 박혀 있어요. 시끄러워요. 그리고 청소는 원래 할머니 일이잖아요? 할머니는 그런 거 하라고 집에 있는 거 아니에요? 순간 머리를 한 대 세게 얻어맞은 듯 멍해졌어요. 8살짜리 아이가 할 수 있는 말이라고는 믿기지 않았죠. 저 아이에게 나는 이 집의 주인도 자신을 돌봐주는 할머니도 아닌 그저 청소하는 사람일 뿐이었던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제 인생이, 제 존재가 송두리째 부정당한 기분이었어요. 평화롭지만 고단했던 제 일상은 그렇게 서서히 보이지 않는 균열과 함께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기생하는 가족, 어쩌면 그 말이 정확한 표현일지도 모르겠네요. 제 고열을 빨아먹고 자라는 기생충들처럼 그들은 제 삶의 양분을 모두 빼앗아 가고 있었으니까요. 손주 녀석의 그 쌀쌀맞은 한마디는 제 가슴에 밝힌 가시가 되어 며칠이고 저를 괴롭혔어요. 청소는 할머니 일이라니 그 말이 밤마다 귓가에 메아리쳐 잠을 설치기 일쑤였죠. 밥을 지으면서도 나무를 묻히면서도 가게에 앉아 꾸벅꾸벅 졸면서도 문득문득 그 아이의 경멸 어린 눈빛이 떠올라 심장이 철렁 내려앉곤 했어요. 내가 평생을 바쳐 이룬 이 모든 것들이 내 집, 내 가게, 내 아들, 그리고 내 손주에게까지 나는 그저 청소하는 사람에 불과했던 걸까요? 그날 이후 집안의 공기는 더욱 싸늘하게 얼어붙었어요. 저는 말을 아꼈고 아들 내외는 저를 없는 사람 취급했죠. 폭풍전야의 고요함처럼 아슬아슬한 긴장감만이 좁은 집안을 맴돌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 결국 터질 것이 터지고야 말았죠.
그날따라 유난히 장사가 힘들어 온몸이 쑤셨어요. 퇴근길에 찐빵 가게 앞을 지나는데 김이 모락모락 나는 호빵이 눈에 들어왔어요. 찬바람에 언손을 호호 불며 민준이가 이걸 보면 얼마나 좋아할까 하는 생각에 저도 모르게 지갑을 열었죠. 따끈한 호빵 하나를 품에 안고 집에 돌아왔는데 아니나 다를까 민준이는 또 스마트폰 게임에 빠져 있었어요. 제가 민준아, 할미 왔다. 이거 먹어보렴 하고 호빵을 내밀었지만 아이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았어요. 현란한 불빛과 요란한 소음만이 방 안을 가득 채웠죠. 제가 다시 한번 어깨를 두드리며 불렀을 때였어요. 갑자기 민준이가 쓰고 있던 헤드셋을 벗어던지며 빽 소리를 질렀어요. 아, 진짜. 할머니 때문에 졌잖아. 아이의 얼굴이 분노로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그러고는 제 손에 들려있던 TV 리모컨을 낚아채 벽으로 던져버렸어요. 플라스틱 조각이 사방으로 튀었죠. 그걸로도 분이 안 풀렸는지 제가 내민 호빵을 손으로 쳐서 바닥에 떨어뜨렸어요. 하얗고 따끈한 호빵이 흙먼지 투성이가 되어 나뒹굴었어요. 그걸로도 모자라 아이는 발로 호빵을 지시겨 밟고는 바닥에 탁 하고 침까지 뱉었어요. 다 할머니 때문이야. 할머니만 없었으면 이겼다고. 아이가 악을 쓰며 우는데 그 순간 제 머릿속에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른 평생 저는 제 자신을 위해 화 한 번 제대로 내본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제 앞에서 악마처럼 변해버린 손주를 보는 순간 더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민준이의 팔을 붙잡았어요. 이놈, 지금 이게 무슨 버르장머리 없는 짓이야. 어른한테 물건을 던지고 먹을 걸 발로 밟아 당장 할미한테 잘못했다고 싹싹 빌지 못해. 제 딴에는 아이를 훈육하려는 거였어요. 이게 얼마나 잘못된 행동인지 따끔하게 가르쳐줘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안방에서 TV를 보던 며느리 지혜가 총알같이 튀어나왔어요. 어머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지혜는 제 손을 거칠게 뿌리치고 민준이를 자기 품에 와락 끌어안았어요. 그러고는 이글거리는 눈으로 저를 쏘아보더군요. 어디 귀한 내 아들한테 손을 대요. 우리의 몸에 상처 하나라도 나면 가만 안 둘 줄 아세요. 저는 어이가 없어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예, 내가 손을 대다니? 애가 버릇없이 구는 걸 가르치려던 것뿐이다. 내 눈에는 얘가 한 짓이 안 보여? 제가 바닥에 지시겨진 호빵을 가리키며 말했지만 지혜는 콧방귀를 뀌었어요. 애가 게임하다 스트레스 받아서 그럴 수도 있죠. 그걸 가지고 유나는 늙으면 이래서 안 된다니까 애 하나 이해를 못 해주고 그 말과 동시에 지혜의 손이 허공을 갈랐어요. 짝 하는 소름 끼치는 소리와 함께 제 왼쪽 뺨에 불이 번쩍 났어요. 세상이 한순간 빙글 도는 것 같았어요.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누구에게 뺨을 맞아본 적이 없었는데 제 아들의 아내에게 제가 먹여 살리는 며느리에게 뺨을 맞은 거예요. 저는 너무나 큰 충격에 아무 말도 아무 행동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화끈거리는 뺨을 감싸준 채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죠. 지혜는 오히려 기세등등하게 소리쳤어요. 왜요? 억울하세요? 요즘 세상에 애 몸에 손대는 게 뭔지 아세요? 아동학대예요. 아동학대. 당장 경찰에 신고해서 어머님 콩밥 먹게 해드릴까요? 지혜는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제 눈앞에서 흔들어 보였어요. 화면에는 아동학대 신고 절차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떠 있었죠. 보이시죠? 요즘은 늙은이도 봐주는 거 없어요. 훈육? 웃기지 마세요. 그냥 폭력이지.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아, 이건 단순한 세대 차이나 가치관의 충돌이 아니구나. 이건 명백한 공격이구나. 법과 제도라는 칼을 들고 저를 벼랑 끝으로 몰아가려는 거구나. 저는 평생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 믿었어요. 경찰서 문턱 한 번 넘어본 적 없었죠. 그런 제게 경찰 신고와 아동학대라는 단어는 사형 선고처럼 들렸어요.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기분이었어요. 이웃들이 들을까봐, 이 좁은 빌라의 얇은 벽 너머로 소리가 새어나갈까봐 두려워 몸이 덜덜 떨렸어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밖에서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아들 진우가 돌아왔어요. 지혜는 기다렸다는 듯이 울고불고 난리를 치며 달려가 매달렸죠. 여보, 어떡해. 어머니가 우리 민준이 때렸어. 내가 말리니까 나까지 죽이려고 하잖아. 저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아들을 바라봤어요. 제 하나뿐인 아들. 제가 평생을 바쳐 키운 내 새끼. 진우는 이 모든 상황을 바로잡아 줄 거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아들은 저와 며느리, 그리고 울고 있는 민준이를 번갈아 보더니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제 심장에 얼음 송곳을 박는 듯한 한마디였죠. 어머니, 그냥 좀 참으시지. 민준이한테 그러신 건 좀 심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세상이 무너져 내렸어요. 배신감에 눈앞이 캄캄해졌죠. 아들은 제게 다가와 어깨를 잡으며 속삭였어요. 지혜 성격 아시잖아요. 저러다 진짜 경찰 부르면 어쩌려고 그러세요. 일단 그냥 잘못했다고 하세요. 네? 저는 아들의 손을 뿌리쳤어요. 더 이상 눈물도 나지 않았어요. 아, 나는 이 집에서 완벽하게 혼자구나. 내 편은 아무도 없구나. 내가 낳고 기른 아들마저 나를 버렸구나. 화끈거리는 뺨의 통증보다 아들의 배신이 주는 마음의 상처가 훨씬 더 깊고 아팠어요. 그날 밤 저는 제 방문을 걸어 잠그고 짐승처럼 울부짖었어요. 제 뺨에 새겨진 손자국은 며느리가 남긴 상처가 아니라 제 인생 전체가 부정당한 주홍글씨처럼 느껴졌어요. 그날 이후 며칠을 제 방에만 틀어박혀 지냈어요. 뺨에 남은 손자국은 희미해졌지만 마음에 새겨진 상처는 날이 갈수록 더욱 깊고 선명해졌죠. 문 밖으로는 아들 내외의 웃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어요. 방금 제 어미의 뺨을 때리고 제 남편의 어미를 배신한 사람들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평온한 일상이었죠.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죽은 듯이 누워만 있었어요. 밥도 물도 넘어가질 않았어요. 이 집이 제가 평생을 바쳐 일군 이 단단한 공간이 이제는 나를 가둔 감옥처럼 느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어요. 억지로 잠을 청하려 눈을 감고 있는데 방문 틈으로 거실에서 나누는 아들 부부의 대화가 속삭임처럼 스며들어왔어요. 낡은 구옥이라 방음이 잘 안 되는 게 이럴 때는 지옥 같더군요. 어머니, 요즘 정말 이상하지 않아? 자꾸 돈 줬다는 걸 까먹으시고 했던 말을 또 하고. 지혜의 목소리였어요. 그날의 그 악독한 목소리가 아니라 걱정스럽다는 듯 한껏 꾸며낸 가식적인 톤이었죠. 그러게 말이야. 이러다 정말 치매라도 오시는 거 아니야? 가게는 제대로 보시는지 모르겠네. 진우의 목소리가 맞받아쳤어요. 제 아들, 제 속으로 낳은 자식의 목소리였죠. 심장이 얼음물에 담긴 것처럼 차가워졌어요. 그들은 제 기억력을, 제 정신을 의심하고 있었어요. 그날의 사건을 제 탓으로 돌리기 위해 저를 정신이 온전치 못한 늙은이로 만들려는 속셈이었죠. 당신, 민준이한테는 말했어? 할머니 돌아가시면 이 집 우리 거라고. 아, 그럼 진작에 말해줬지. 그랬더니 요새 할머니한테 더 쌀쌀맞게 구는 것 같아. 속도 깊지, 우리 아들. 진우의 다음 말은 제 숨을 멎게 만들었어요. 아, 그래서 민준이가 그 모든 무례함과 경멸이 아비가 심어준 탐욕에서 비롯된 것이었군요. 저는 손주를 미워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워졌어요. 아이는 죄가 없었어요. 아이를 그렇게 만든 것은 바로 제 아들이었어요. 아무튼 그 돈 버는 기계가 고장 나기 전에 어떻게든 해야 할 텐데. 가게랑 집 명예 빨리 우리 앞으로 돌려놔야 하는 거 아니야? 돈 버는 기계. 제 아들이 저를 그렇게 부르고 있었어요. 평생을 아들 하나 잘 되라고 꾸준히 마다치 않았던 제 삶이 그에게는 고작 돈 버는 기계에 불과했던 거예요. 눈물이 흐를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눈물 한 방울 나오지 않았어요. 대신 심장 깊은 곳에서부터 차가운 분노 같은 것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피어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대화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잠시 후 지혜가 누군가와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마 친구인 듯 했어요. 지혜의 목소리는 한껏 더 불쌍하고 처연해져 있었죠. 응, 나야. 잘 지내냐고?
말도 마. 요즘 시어머니 때문에 죽을 것 같아. 갑자기 이상해지셔서 우리가 모시고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 저는 제 귀를 의심했어요. 저렇게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하다니. 막 소리 지르고 물건 던지시고 병원에 모시고 가야 할 것 같은데 고집이 너무 세셔서 말도 안 들으셔. 응, 맞아. 우리만 너무 고생이지. 그래서 말인데 조만간 괜찮은 요양원이라도 알아봐야 할 것 같아. 공기 좋은 데로 보내드리면 어머니한테도 더 좋지 않겠어? 요양원. 그 단어가 제 머리를 망치로 내리치는 것 같았어요. 아, 이 모든 것의 결론은 결국 그거였군요. 저를 정신병자로 몰아 요양원에 쳐넣고 제 집과 재산을 모두 차지하려는 속셈. 제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모든 것을 빼앗고 저를 쓸모없는 늙은이로 폐기 처분하려는 잔인한 계획. 온몸에 털이 곤두서는 것 같았어요. 저는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어 귀를 막았어요. 하지만 그들의 목소리는 제 머릿속을 헤집고 다니며 악마처럼 속삭였어요. 다음 날, 저는 며칠 만에 방 밖으로 나섰어요. 헬쑥해진 제 얼굴을 본 아들 내외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어 보였지만 그 눈빛 속에는 숨길 수 없는 의심과 경계심이 서려 있었죠. 저는 아무 말 없이 가게로 향했어요. 망원시장은 언제나처럼 활기가 넘쳤지만 그날따라 제게는 모든 것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평생을 함께한 제 일터, 제 공동체가 이제는 저를 옥죄는 거대한 감시망처럼 보였어요. 아니나 다를까 단골 채소 가게 아주머니가 저를 보더니 걱정스러운 얼굴로 다가왔어요. 어머, 하선 씨, 얼굴이 왜 이렇게 반쪽이 됐어? 그동안 어디 아팠어? 아니에요. 그냥 몸살 기운이 좀. 제가 얼버무리자 아주머니는 목소리를 낮추며 제 팔을 붙잡았어요. 요새 힘들지? 아드님이 걱정 많이 하던데. 어머니가 예전 같지 않으시다고.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야. 너무 속상해 하지 마. 그 위로의 말이 제게는 사형 선고처럼 들렸어요. 아, 소문이 벌써 여기까지 퍼졌구나. 제 아들이, 제 며느리가 뿌려놓은 박하선은 정신이 이상한 늙은이라는 독초가 제 삶의 터전 전체에 독버섯처럼 자라나고 있었던 거예요. 생선가게 사장님도 떡집 할머니도 저를 보는 눈빛이 예전과 달랐어요. 동정과 연민, 그리고 약간의 두려움이 섞인 눈빛. 저는 그들의 눈빛 속에서 문제 있는 사람이 되어버린 제 모습을 보았어요. 그날 저는 장사를 하는 둥, 많은 둥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온몸에 힘이 쭉 빠져나갔지만 머릿속은 오히려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갔어요. 집에 들어서자 아들 부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스마트폰을 보며 낄낄거리고 있었어요. 그들의 스마트폰 화면에는 요양원 비용 비교, 치매 초기 증상 같은 글자들이 떠 있었겠죠.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며칠간 쌓아왔던 모든 슬픔과 배신감, 그리고 차가운 분노가 한꺼번에 폭발했어요. 저는 방문을 박차고 나가 그들 앞에 섰어요. 이 집은 내 집이야.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나를 내쫓을 계획을 세워. 이 짐승만도 못한 것들아. 제 목소리는 제가 듣기에도 낯설 만큼 날카롭게 갈라져 나왔어요. 아들 부부는 제 고함에 잠시 놀란 듯 했지만 이내 서로를 마주보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러고는 아들 진우가 아주 침착하고 마치 정신 나간 사람을 달래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 또 시작이시네. 진정하세요. 누가 어머니를 내쫓는다고 그래요. 며느리 지혜가 옆에서 거들었어요. 어머님, 저희가 얼마나 걱정하는지 아세요? 자꾸 이러시면 저희도 어쩔 수 없이 병원에 모시고 가는 수밖에 없어요. 아, 저는 그들의 눈을 보고 깨달았어요. 제 분노마저도, 이 당연하고 정당한 노여움마저도 저들이 파놓은 함정의 일부가 될 뿐이라는 것을. 제가 소리를 지르면 지를수록 저는 그저 발작하는 미친 늙은이가 될 뿐이었어요. 가족에게도 이웃에게도 저는 완벽하게 버려진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 순간의 절망감은 뺨을 맞았을 때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깊고 어두웠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입술만 깨물었어요. 귓가에는 악마들의 속삭임이 맴돌고 있었어요. 넌 끝났어. 넌 이제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저는 제 집안의 유령이 되었어요. 아들 내외는 제가 보이지 않는 사람인 양 행동했고, 저 또한 그들을 소리 없는 그림자처럼 대했죠. 살을 애는 듯한 침묵 속에서 시간은 더디게 흘렀고, 곧 민족의 대명절이라는 추석이 다가왔어요. 명절은 제게 늘 특별한 날이었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적에는 온 식구가 모여 밤새도록 송편을 빚고 웃음꽃을 피웠죠. 아들 진우가 어렸을 때는 제 옆에 찰싹 붙어 앉아 고사리 손으로 삐뚤빼뚤한 송편을 만들곤 했어요. 그 작은 손의 감촉, 아이의 해맑은 웃음소리가 아직도 생생한데 모든 것이 먼 옛날 이야기가 되어버렸네요. 추석 전날 저는 홀로 시장에 갔어요. 차례상에 올릴 사과와 배를 고르고 토란국을 끓일 재료를 샀죠. 예전 같았으면 며느리와 함께 장을 보며 명절 음식에 대해 이야기 나눴을 텐데 텅 빈 집에서 혼자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치려니 신명도 나지 않고 자꾸만 눈물이 차올랐어요. 그래도 조상님들께 드릴 음식인데 정성을 다해야지. 저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밤늦도록 음식을 만들었어요. 추석날 아침, 저는 이른 새벽부터 일어나 정성껏 차례상을 차렸어요. 하지만 아들 내외와 손주는 늦잠을 잘 뿐 일어나 볼 생각도 안 하더군요. 결국 저 혼자 조상님들께 절을 올렸어요. 텅 빈 거실에 홀로 엎드려 절을 하는데 어찌나 서럽고 처량하던지 평생의 서름이 한꺼번에 밀려와 어깨가 절로 들썩였어요. 오전이 다 되어서야 잠에서 깬 아들 내외는 차례상에는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대뜸 옷을 챙겨 입기 시작했어요. 제가 어디 가느냐고 묻자 아들이 대수롭지 않다는 듯 말했어요. 아, 친구네 가족이랑 바람 좀 쐬고 오려고요. 민준이도 답답해하고 해서요. 어머니는 집에서 푹 쉬고 계세요. 그들의 얼굴에는 일말의 미안함도 죄책감도 없었어요. 명절날 늙은 어미를 홀로 집에 남겨두고 떠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태도였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들을 붙잡을 힘도 원망할 기운도 남아있지 않았거든요. 현관문이 닫히고 집안에는 다시 정막만이 감돌았어요. 저는 상다리가 부러져라 차려놓은 음식들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보며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어요. 그렇게 얼마나 울었을까요? 품에서 휴대폰이 웅 하고 울렸어요. 멀리 사는 시누이에게서 온 카카오톡 메시지였죠. 형님, 추석 잘 보내고 계시죠? 하는 안부 인사와 함께 사진 한 장이 첨부되어 있었어요. 사진을 열어본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했어요. 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제 아들 진우와 며느리 지혜, 손자 민준이가 활짝 웃고 있었어요. 누가 봐도 행복한 가족 여행 사진이었죠. 제주도였어요. 그들은 바람을 쐬러 간 게 아니라 작정하고 여행을 떠났던 거예요. 사진 밑에는 지혜가 남긴 글이 있었어요. 가족단체 채팅방에 올린 사진을 시누이가 제게 전달해 준 것이었죠. 온 가족 제주도 힐링 여행 중, 추석, 가족여행, 제주도 맛집, 그리고 그 밑에 달린 친척의 댓글. 어머님은 어디 계시고 너희끼리만 갔니? 거기에 지혜가 다정하게 답장을 남겼더군요. 어머니는 요즘 몸이 편찮으셔서 집에서 조용히 쉬고 싶어 하세요. 저희끼리만 와서 죄송하죠. 다음에는 꼭 함께 모시고 오려고요. 그 글을 읽는 순간 제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끊어지는 소리가 났어요. 슬픔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슬픔을 넘어선 아주 차갑고도 단단한 무언가였어요. 분노,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은. 하지만 이상하리만치 머리는 차갑게 식어가는 그런 종류의 분노였죠. 저는 소리 없이 눈물을 닦았어요.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 안방 장롱으로 향했죠. 장롱 맨 아래 칸 낡은 비단 보자기에 싸둔 나무 상자를 꺼냈어요. 먼지를 닦아내고 뚜껑을 열자 그 안에는 제 30년 세월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누렇게 변색된 이 집의 등기 권리증, 그리고 제 이름 석자가
선명하게 밝힌 박하선 반찬 가게의 사업자 등록증. 이것들이 바로 제 무기였어요. 제가 평생을 바쳐 이룬 제 권리이자 제 힘. 그동안 잊고 있었던, 아니, 애써 외면하고 있었던 저의 마지막 보루였죠. 저는 등기권리증을 가슴에 품고 한참을 서 있었어요. 눈물은 더 이상 나지 않았어요. 슬픔이 있던 자리에 이제는 강철 같은 결심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다음 날 저는 작정한 사람처럼 집을 나섰어요. 발걸음은 동네 도서관으로 향했죠. 도서관 한편에 있는 컴퓨터 앞에 앉았지만 눈앞이 캄캄했어요. 평생 컴퓨터라고는 만져본 적도 없는 제가 뭘 할 수 있을까요? 그래도 저는 더듬더듬 독수리 탑업으로 검색창에 글자를 입력하기 시작했어요. 노인, 재산, 사기, 상속법. 한참을 헤매고 있는데 옆에서 누군가 말을 걸었어요. 어르신, 뭘 찾으시는데 잘 안 되세요? 제가 도와드릴까요? 앳돼 보이는 대학생 자원봉사자였어요. 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 청년에게 제 상황을 에둘러 설명했어요. 그러자 청년은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며 아주 친절하게 여러 가지를 알려주더군요. 어르신, 요즘은 스마트폰으로도 다 찾아볼 수 있어요. 동영상 강의도 많고요. 그리고 구청마다 무료로 법률 상담해주는 곳도 있어요.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꼭 도움을 요청하세요. 그 청년의 작은 친절이 꽁꽁 얼어붙었던 제 마음에 작은 온기를 불어넣었어요. 그래, 나는 혼자가 아니야. 세상이 다 내게 등을 돌린 건 아니구나. 그날 청년의 도움으로 저는 제 낡은 휴대폰으로 법률 상담 사이트에 익명으로 질문을 올리는 법을 배웠어요. 그리고 동네 복지관에서 열리는 어르신 스마트폰 교실에도 덜컥 등록해버렸죠. 기술, 그것은 저를 고립시키는 도구였지만 이제는 저를 세상과 연결하고 제 권리를 지키는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날 밤 저는 제 방 책상에 앉아 낡은 수첩을 펼쳤어요. 그동안 아들 내외가 제게 했던 모든 모욕적인 말들, 저를 돈 버는 기계라고 불렀던 그날의 대화까지 기억나는 모든 것을 날짜와 함께 꼼꼼히 적어 내려갔어요. 그리고 서랍에서 꺼낸 집문서와 사업자 등록증을 그 옆에 나란히 놓았죠. 마지막으로 저는 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무료 법률 상담 예약을 잡았어요. 가장 빠른 날짜로 모든 준비가 끝났어요. 저는 책상 앞의 증거들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어요. 마음속에서는 더 이상 두려움이나 슬픔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오직 차갑고도 맑은 결의만이 남아있을 뿐이었죠. 복수, 그래요. 이건 복수예요. 하지만 이건 단순히 그들을 파멸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이건 제가 제 인생의 주도권을 되찾기 위한, 박하선이라는 한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싸움의 시작이었어요. 구청 민원실 한편에 마련된 작은 법률 상담실은 제게 있어 성역과도 같았어요. 제 차례를 기다리며 손에 쥔 서류 봉투를 땀이 나도록 꽉 쥐었죠. 드디어 제 이름이 불리고 안으로 들어서자 젊고 똑 부러져 보이는 여자 변호사님이 저를 맞이했어요. 저는 두서없이 때로는 울먹이며 그간의 이야기를 모두 털어놓았어요. 며느리의 뺨, 아들의 배신, 저를 정신병자로 몰아가던 그들의 잔인한 계획까지. 변호사님은 제 이야기를 단 한 번도 끊지 않고 깊은 눈으로 저를 바라보며 묵묵히 들어주었어요. 이야기가 끝나자 변호사님은 제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며 말했어요. 어머님, 너무 힘드셨겠어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어머님께는 모든 권리가 있습니다. 이 집도, 가게도, 어머님의 인생도 모두 어머님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저와 함께 하나씩 제자리를 찾아가시면 돼요. 그 한마디가 제게는 천군만마와도 같았어요. 법이, 제도가, 세상이 드디어 내 편이 되어준다는 생각에 뜨거운 눈물이 솟구쳤죠. 변호사님은 제가 가져간 서류들과 수첩을 꼼꼼히 검토한 후 명확한 계획을 세워주었어요. 집과 가게를 처분하는 절차, 그들이 법적으로 저항할 경우에 대한 대비책, 그리고 제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까지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어요. 부동산 중개인을 만나
집과 가게를 내놓았고 생각보다 훨씬 좋은 조건의 매수자가 나타났죠. 모든 계약서에 제 이름 석자를 당당히 서명하는 순간 저는 지난 30년의 세월이 헛되지 않았음을 느꼈어요. 그리고 마침내 결전의 날이 밝았어요. 저는 변호사님과 함께 집으로 향했죠.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아들 내외는 언제나처럼 소파에 누워 낄낄거리며 TV를 보고 있었어요. 낯선 사람 변호사와 함께 들어온 저를 보고 잠시 놀란 표정을 짓더군요. 저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품 안에 있던 서류 봉투를 꺼내 거실 탁자 위에 올려놓았어요. 이게 뭐예요, 어머니? 지혜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물었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서류를 그들 앞으로 밀어주었어요. 하나는 이 집의 부동산 매매 계약서였고 다른 하나는 박하선 반찬의 가게 양도 계약서였죠. 아들 진우가 먼저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그의 눈이 빠르게 글자들을 줬다가 어느 한 지점에서 그대로 멈췄어요. 동공이 세차게 흔들리는 것이 보였죠. 지혜도 이상한 낌새를 눈치챘는지 진우의 손에서 서류를 빼앗아 들었어요. 그리고 잠시 후 집이 떠나가라 비명을 질렀어요. 이게 다 뭐야? 집을 팔아? 가게를 넘겨? 어머니, 지금 제정신이세요. 저는 평생 처음으로 제 안에서 차갑게 끓어오르는 힘을 느끼며 아주 조용하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래, 팔았다. 이 집도 내 가게도 이제 모두 내 것이 아니야. 그러고는 그들을 똑바로 쳐다보며 선언했죠. 너희들에게는 한 달의 시간을 주마. 그 안에 이 집에서 방을 빼도록 해. 제 선언은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는 신호탄이었어요. 지혜는 잠시 멍하니 있더니 이내 다시 예의 그 악독한 표정으로 돌변했어요. 미쳤어. 이 노인네가 정말 미쳤구나. 당신 치매 걸렸잖아. 치매 걸린 노인이 멋대로 한 계약이 법적으로 효력이 있을 것 같아? 어림없지. 지혜가 당장이라도 제게 달려들 것처럼 소리치자 그때까지 조용히 제 옆에 서 있던 변호사님이 나섰어요. 변호사님은 서류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 한 장을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죠. 김진우 씨, 이지혜 씨. 이 서류는 박하선 여사님께서 최근 종합병원 신경정신과에서 발급받으신 공식 소견서입니다. 여사님의 정신은 아주 건강하며 모든 법률 행위를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들 내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들이 유일하게 믿고 있던 무기, 저를 정신병자로 몰아가려던 그들의 계략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된 거죠. 변호사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제가 그동안 꼼꼼히 기록해온 수첩을 꺼내 보이며 말했어요. 또한 지난 수개월간 두 분이 여사님께 가한 언어폭력과 재산 편취 시도에 대한 증거는 충분히 확보된 상태입니다. 만약 퇴거 명령에 불응하거나 여사님의 신변에 위협을 가할 시 즉시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민형사상 소송을 진행할 것입니다. 그들이 저를 올가매려 했던 법이라는 것이 이제는 날카로운 칼이 되어 그들의 목을 겨누고 있었어요. 지혜는 아무 말도 못하고 입술만 파르르 떨고 있었죠.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직감한 것은 아들 진우였어요. 어머니. 진우는 비틀거리며 제 앞으로 다가오더니 힘없이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네. 저희 나가면 길바닥에 나앉아야 해요. 민준이는 어떡하고요. 아들은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어린애처럼 엉엉 울며 매달렸어요. 그 모습을 보니 마음 한구석이 아릿하게 저려왔어요. 그래도 제 속으로 낳은 자식인데.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제 눈에서는 더 이상 눈물도 동정도 흐르지 않았어요. 저는 차갑게 아들을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진우야, 네가 나를 돈 버는 기계라고 불렀을 때 너의 어머니는 이미 이 세상에서 죽었다. 저는 아들의 손을 조용히 뿌리쳤어요. 그리고 너희들이 걱정할까봐 미리 알려주는데 내 모든 은행 계좌는 이미 해지하고 새로운 곳으로 옮겼. 이제 너희들이 손댈 수 있는 내 돈은 단 한 푼도 남아있지 않아. 그것은 제 완벽한 경제적 독립선언이자
그들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내는 마지막 작별 인사였어요. 그날 이후 소문은 망원시장 전체에 삽시간에 퍼져나갔어요. 처음에는 제가 자식들을 내쫓은 매정한 늙은이라고 수군대던 사람들도 변호사를 통해 진실이 알려지자 모두 제 편이 되어 주었죠. 가게를 새로운 주인에게 인계하기 위해 마지막으로 시장에 나갔을 때 풍경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저를 피하거나 동정하던 눈빛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경외와 지지가 가득 담겨 있었죠. 특히 저처럼 자식 문제로 소가리를 하던 몇몇 할머니들이 조용히 제게 다가왔어요. 하선 씨, 정말 대단해. 어떻게 그런 용기를 냈어? 나도 사실은. 그들은 제게 자신의 아픈 사연을 털어놓으며 조언을 구했어요. 제 작은 승리가 그들에게는 커다란 희망이자 용기가 되었던 거예요. 저는 복지관에서 배운 실력으로 스마트폰을 꺼내 그 자리에서 단체 카톡방을 만들었어요. 우리 재산은 우리가 지키자라는 이름으로요. 서로 법률 정보를 공유하고 힘든 일을 터놓고 위로하는 우리들만의 작은 연대가 시작된 거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진정한 승리는 단순히 악을 응징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나의 승리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고 우리가 함께 더 나은 길을 만들어갈 때 비로소 완성된다는 것을요. 제 손에 들린 스마트폰은 더 이상 낯설고 어려운 기계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저와 세상을 그리고 상처받은 우리들을 연결하는 따뜻한 희망의 도구가 되어 빛나고 있었어요. 서울의 잿빛 하늘과 숨막히는 소음은 이제 먼 기억 저편에 있어요. 제가 새로 둥지를 튼 곳은 남쪽 땅, 전라남도 담양의 한적한 시골 마을이었죠. 마당에는 작은 텃밭을 일구고 처마 밑에는 풍경을 달았어요. 아침이면 새소리에 눈을 뜨고 저녁이면 풀벌레 소리를 자장가 삼아 잠이 들었죠. 지난 수십 년간 제 어깨를 짓누르던 삶의 무게가 이곳의 맑은 공기 속으로 흔적도 없이 흩어지는 것 같았어요. 처음 며칠은 낯설었어요. 새벽 4시면 저절로 눈이 떠졌고 나도 모르게 주방으로 가 밥솥부터 확인하곤 했죠. 누군가의 발소리만 들려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또 누가 나를 부르나 내게 무언가를 요구하나 싶어서요. 괜찮다. 하선아, 이제 너는 쉬어도 된다. 저는 매일 밤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다짐하듯 속삭였어요. 이곳에서의 제 첫 친구는 옆집의 김 여사님이었어요. 저보다 대여섯 살 아래였는데 남편 먼저 보내고 자식들 출가시킨 뒤 홀로 지내는 처지가 저와 꼭 닮았더군요. 나도 며느리랑 한 집에 살아봤지. 근데 암만 잘해주고 퍼줘도 소용없더라고. 결국엔 서로 상처만 남아. 우리 나이엔 우리 행복이 먼저요. 김 여사님의 구수한 남도 사투리가 제 마음에 콕 박혔어요. 우리는 텃밭에서 기른 채소로 함께 반찬을 만들고 툇마루에 앉아 따끈한 차를 나누어 마시며 서로의 아픈 상처를 보듬어 주었죠. 저는 더 이상 진우 엄마, 민준이 할머니가 아닌 그저 박하선이라는 제 이름으로 불릴 수 있었어요. 그렇게 3달이라는 시간이 꿈결처럼 흘렀어요. 제 얼굴에서는 고단함의 그늘이 걷히고 밤마다 저를 괴롭히던 악몽도 사라졌죠.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어요. 김 여사님과 툇마루에서 쑥떡을 먹고 있는데 낯선 차 한 대가 저희 집 대문 앞에 멈춰 섰어요. 차에서 내리는 두 사람의 얼굴을 본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어요. 먼 길을 달려온 듯 몹시 초췌하고 수척해진 얼굴에 제 아들 진우, 그리고 그 옆에 꼭 붙어선 손자 민준이었어요. 진우는 저를 보자마자 그 자리에 털썩 무릎을 꿇었어요. 훌쩍 자란 민준이는 제 눈치를 살피며 아빠의 등 뒤로 숨었죠. 어머니, 제가 왔어요. 어머니, 진우는 말을 잇지 못하고 마른 땅에 이마를 찌으며 통곡했어요.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지 않아도 알 수 있었어요. 제가 남겨두고 온 돈이 다 떨어지자 며느리 지혜는 진우와 민준이를 버리고 떠났다고 하더군요. 어머니, 제가 다 잘못했어요. 제가 천하의 불효자식입니다. 어머니 말씀대로 저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제발, 제발 저희를 거두어 주세요. 어머니 없이는 저희 둘 다 살 수가 없어요.
아들이 제 발치에 엎드려 우는 모습을 보니 마음 한구석이 칼로 에는 듯 아팠어요. 아무리 모진 세월을 겪었어도 어미는 어미인가 봐요. 하지만 저는 그 손을 섣불리 잡아줄 수가 없었어요. 제 뺨에 남았던 뜨거운 통증과 돈 버는 기계라던 그 차가운 목소리가 아직도 생생했거든요. 저는 조용히 아들을 일으켜 세웠어요. 진우야, 이리 와서 앉거라. 우리는 툇마루에 마주 앉았어요. 저는 따뜻한 차를 한 잔 따라 아들 앞에 놓아주었죠. 네가 나를 찾아올 줄은 몰랐구나. 제 목소리는 이상하리만치 차분했어요. 어머니, 제가 정말 알고 있다. 네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하지만 진우야, 어미가 가장 아팠던 게 뭔지 아니? 돈이 없어서도 아니고 몸이 힘들어서도 아니었단다. 네가 그리고 내 아내가 더 이상 나를 사람으로 보지 않았을 때 그때 어미 가슴은 갈기갈기 찢어졌단다. 저는 그동안 담아두었던 모든 이야기를 덤덤하게 털어놓았어요. 제 말에 진우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어깨를 떨며 흐느꼈죠. 저는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나는 너를 용서한다. 하지만 다시 너와 함께 살 수는 없어. 그것이 제 마지막 결정이었어요. 상처는 아물 수 있지만 흉터는 영원히 남는 법이니까요. 깨진 거울은 다시 붙일 수 없는 법이죠. 그 후 저는 제가 약속했던 대로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했어요. 김 여사님과 뜻을 모아 면사무소 회의실을 빌려 어르신 디지털 문해교실을 열었죠. 제가 서울에서 겪었던 일들, 그리고 기술을 몰라 얼마나 서러웠는지를 이야기하며 어르신들께 스마트폰 활용법을 가르쳐 드렸어요. 손주에게 영상 통화 거는 법, 인터넷으로 은행 업무 보는 법,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온라인에서 내 권리를 지키고 사기를 당하지 않는 법까지. 처음에는 서툴러서 애를 먹던 어르신들이 손주와 영상 통화를 하며 한박 웃음을 짓고 스마트폰으로 장을 보며 신기해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제 마음은 뿌듯함으로 가득 찼어요. 저희의 작은 활동은 이내 지역 신문에 실렸고 다른 지역 복지관에서도 강연 요청이 들어오기 시작했죠. 저는 더 이상 반찬 가게 주인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선생님이 되어 있었어요. 아들에게는 마지막으로 제 지혜를 나누어 주었어요. 진우야, 진정한 가족은 피로 맺어진 인연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만들어가는 것이란다. 저는 아들에게 돈 대신 스스로 일어서는 법을 배우라고 조언했어요. 작은 시골 일이라도 좋으니 내 힘으로 땀 흘려 돈을 벌어보라고. 그리고 민준이에게는 가끔 영상통화를 하자고 약속했죠. 단절이 아닌 새로운 관계, 처벌이 아닌 성장의 기회를 주고 싶었어요. 며칠 후 저는 홀로 담양의 명소인 중록권을 찾았어요. 하늘을 향해 곧게 뻗은 수만 그루의 대나무 숲 사이를 걷는데 바람에 대나무 잎이 서걱이는 소리가 마치 제게 잘했다고, 잘 살아왔다고 속삭여주는 것 같았어요. 대십 사이로 쏟아지는 햇살을 받으며 저는 깊은 평화로움을 느꼈어요. 저는 숲 한가운데 멈춰서서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조용히 되뇌었죠. 내 인생은 이제 누구의 것도 아닌 온전히 나의 것이다. 눈을 뜨자 저 멀리서 저를 부르는 김 여사님과 동네 어르신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저는 그 소리가 들려오는 쪽을 향해 환한 미소를 지으며 걸어나갔어요. 제 두 번째 진짜 인생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으니까요. 박하선 할머니의 삶은 진정한 가족이란 혈연이 아닌 존중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가르쳐줘요. 평생을 헌신했더라도 자신의 존엄성을 되찾고 온전히 나를 위한 삶을 시작하기에 늦은 때란 없다는 것을요. 가장 큰 용기는 바로 나 자신을 지키는 것에서부터 나오거든요. 평생 모은 전 재산을 털어 아들 집에 들어간 73살 시어머니. 하지만 돌아온 것은 며느리의 냉대와 아들의 차가운 외면이었습니다. 결국 수모를 견디다 못한 그녀는 모두가 잠든 새벽, 조용히 현관문을 나섭니다. 그녀의 마지막 선택을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영감, 나 이제 서울 가요. 당신 평생 소원이 아들내미 번듯하게 사는 거 보는 거였잖아요. 이제 내가 가서 우리 민호 곁에서 마지막 소원 좀 풀어야겠어요. 당신이 남기고 간 이 땅이랑 집, 평생 땀 흘려 일군 우리 역사를 이제 아들한테 다 줘야죠.
거기서 손주 재롱도 보고 며느리랑 장 보는 얘기도 하고 그렇게 오순도순 사는 게 남은 내 꿈이에요. 당신도 하늘에서 잘했다고 장하다고 해줄 거죠? 봉분이에 맺힌 이슬을 손으로 닦아주며 한참을 그렇게 속삭였어요. 꼭 당신이 듣고 있는 것 같아서요. 뒤를 돌아보니 뽀얀 새벽 안개 속에 우리 집이 잠겨 있더군요. 쉰 평생을 보낸 집이에요. 대문 기둥에는 미노키를 재던 금이 아직도 선명하고 장독대 옆 감나무는 올해도 어김없이 붉은 홍시를 매달 준비를 하고 있었죠. 텃밭의 흙냄새, 마루의 삐걱이는 소리, 부엌 아궁이의 그을음까지 내 손길 닿지 않은 곳이 없고 내 추억 깃들지 않은 곳이 없었어요. 이 모든 걸 버리고 떠나는 게 맞나 수백 번도 더 마음이 흔들렸죠. 하지만 그럴 때마다 서울에서 떡하니 자리 잡은 아들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래, 자식이기는 부모 없다고. 내 남은 생보다 자식의 앞날이 더 중요한 게 부모 마음 아니겠어요. 마지막으로 집을 한 바퀴 둘러보는데 발걸음이 어찌나 무거운지 마치 내 살점을 떼어놓고 가는 기분이었어요. 서울로 향하는 기차는 낯선 풍경들을 쉴 새 없이 창밖으로 밀어냈어요. 푸르던 논밭이 사라지고 회색빛 건물들이 성벽처럼 솟아오르기 시작했죠. 차창에 비친 내 얼굴을 보니 어느새 머리는 희끗하고 눈가엔 자글자글한 주름이 가득하더군요. 언제 이렇게 늙었을까? 문득 남편과 함께 밭을 갈던 젊은 시절이 떠올랐어요. 쨍쨍 내리쬐는 햇볕 아래서 등줄기에 땀이 흘러도 당신이랑 함께라면 웃음이 났었는데 민호가 처음 엄마하고 불렀을 때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기뻐서 동네방네 자랑하고 다녔던 기억도 생생해요. 그 아들이 이제 장성에서 서울의 큰 아파트를 얻었고 나는 그 아들 곁으로 가는 길이었죠. 그래, 내 인생 참 잘 살았다.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기대감에 가슴이 조금씩 부풀어 올랐어요. 하지만 서울역에 내리는 순간 그 기대는 찬바람에 실려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쏟아져 나오는 사람들 틈에서 한참을 두리번거렸지만 아들 모습은 보이지 않더군요. 전화를 걸어보니 민호는 엄마, 죄송해요. 갑자기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겨서요. 택시 타고 오실 수 있죠? 하는 소리만 짤막하게 남기고 전화를 끊었어요. 괜찮다고 올 수 있다고 씩씩하게 대답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휑했어요. 시골에서 싸운 보따리는 또 어찌나 무거운지 이고지고 낑낑대며 겨우 택시를 잡아탔어요. 택시기사 아저씨가 주소를 보더니 거기 좋은 아파트죠. 비싼 덴데 하더라고요. 그 말에 서운했던 마음이 조금은 풀리는 것 같았어요. 그래, 우리 아들이 이렇게 좋은 집에 사는구나. 내가 이 집 사는데 보탠 돈이 하나도 아깝지 않구나 스스로를 다독였죠. 아파트 앞에 내리니 정말 입이 떡 벌어지게 좋더군요. 높다란 건물이며 깨끗한 정원이며 시골집과는 비교도 안 됐어요. 하지만 그 화려함이 오히려 나를 더 주눅들게 만들었어요. 공동현관 앞에서부터 쩔쩔맸어요. 비밀번호를 누르라는데 눈도 침침하고 손도 떨려서 한참을 헤맸네요. 겨우 아들 집 초인종을 눌렀을 때 문을 열고 나온 건 며느리 소연이었어요. 나보다 머리 하나는 더 큰 키에 화장기 없는 얼굴인데도 참 세련됐다. 그런 인상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표정이 뭐라고 해야 할까? 반가워하는 기색은 조금도 찾아볼 수 없었어요. 그저 어색한 미소만 입가에 걸고는 오셨어요. 어머님 하고 짧게 인사하더군요. 그 눈빛은 어딘지 모르게 차가웠어요. 꼭 불청객을 맞는 사람처럼요. 아이고, 우리 애기, 할미 왔다. 손주 태민이를 보곤 반가운 마음에 와락 껴안으려 했지만 6살짜리 아이는 낯을 가리는지 엄마 뒤로 쏙 숨어버렸어요. 그저 힐끔힐끔 나를 쳐다보기만 할 뿐이었죠. 거실은 또 얼마나 넓고 깨끗한지 꼭 텔레비전에 나오는 모델하우스 같았어요. 내 시골 보따리들은 그 번쩍이는 대리석 바닥 위에서 유난히 더 초라해 보였죠. 잠시 후 아들 민호가 피곤한 얼굴로 방에서 나왔어요. 엄마, 오셨어요. 힘드셨죠? 하더니 제가 오늘 너무 피곤해서요. 먼저 좀 쉴게요. 하는 말만 남기고 훌쩍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 순간 나는 깨달았어요. 내가 평생 모은 돈을 다 쏟아부어 마련한 이 집에서 나는 주인이 아니라 손님이라는 걸요. 그것도 별로 반갑지 않은 손님, 며느리의 차가운 눈빛, 손주의 서먹한 태도, 그리고 아들의 무심함까지 모든 것이 나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짐을 풀기 위해 안내받은 방은 집에서 가장 작은 방이었어요. 창문도 작아서 햇볕도 잘 들지 않았죠. 내 낡은 자개장과 이불 보따리를 방구석에 내려놓으니 방이 꽉 차는 것 같았어요. 화려한 실크 벽지와 내 손때 묻은 살림살이의 부조화가 꼭 지금 내 처지를 말해주는 듯해 가슴이 아팠어요. 저녁 식사 시간은 그 어색함의 절정이었어요. 소연이가 차린 저녁상은 내가 평생 보도 듣도 못한 음식들 뿐이었어요. 풀만 잔뜩 있는 샐러드에 고기는 스테이크라고 조그맣게 한 덩이. 나는 된장찌개에 밥 쓱쓱 비벼 먹는 게 제일 좋은데 그래도 며느리 성의를 생각해서 맛있다고 몇 번이나 말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어요. 식탁 위엔 오직 수저 부딪히는 소리만 가득했죠.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라도 하려고 부엌으로 가니 소연이가 손을 막으며 말하더군요. 어머님, 이제부터 이 집에는 지켜야 할 규칙이 몇 가지 있어요. 어머님 방식은 너무 구식이니까 제 현대적인 방식을 따라주셔야 해요. 그러면서 하나씩 짚어주는데 그 내용이 기가 막혔어요. 아침 7시 이전에는 주방에 들어오지 말 것. 자기 아침 식사는 자기가 알아서 챙기니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였죠. 그리고 손주 태민이한테는 절대 과자나 사탕 같은 걸 주지 말 것. 자기는 유기농만 먹이며 키운다고요. 마지막으로 집안 청소는 자기가 없을 때만 하라는 거였어요. 어지르는 꼴을 보면 스트레스를 받는다나요. 나는 그저 알았다. 다 너희들을 위한 거니 내 말대로 하마 하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들 민호는 옆에서 그 모든 말을 듣고도 아무 말 없이 묵묵히 과일만 깎고 있더군요. 나를 한번 쳐다보는가 싶더니 이내 안의 눈치를 살피며 고개를 돌려버렸어요. 그 순간 정말 서러움이 북받쳐 올랐어요. 평생 내 부엌에서 내 맘대로 음식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며느리 허락을 받고 눈치를 봐야 하는 신세가 된 거잖아요. 그날 밤 내 작은 방에 홀로 누워 창밖을 내다봤어요. 시골에서는 밤이면 창문 가득 쏟아지던 별들이 서울의 밤하늘에선 단 하나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저 아파트 단지의 휘황찬란한 불빛들과 멀리서 웅웅거리는 자동차 소리뿐이었죠. 갑자기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았어요. 내가 과연 여기서 잘 지낼 수 있을까? 내 마지막 희망이 혹시 가장 큰 실수는 아니었을까? 수많은 생각들이 머릿속을 헤집고 다녔지만 애써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이제 겨우 첫날인걸. 가족이란 게 원래 서로 맞춰가며 사는 거잖아. 내가 조금만 더 참고 조금만 더 노력하면 언젠가는 소연이도 마음을 열고 태민이도 할미를 따를 거야. 우리 민호도 예전처럼 다정한 아들로 돌아오겠지. 스스로를 그렇게 다독이고 또 다독였어요.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낡은 일기장을 폈어요. 오늘 있었던 서운한 일들 대신 앞으로의 다짐을 꾹꾹 눌렀었어요. 그래도 가족이니까 내가 조금만 더 참자. 그렇게 내 서울에서의 첫날 밤이 깊어가고 있었어요. 앞으로 불어닥칠 폭풍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채 그저 조용히 인내의 첫 페이지를 넘기고 있었던 거죠. 내가 조금만 참으면 되겠지. 그렇게 다짐했던 마음이 하루하루 깎여나가는 걸 느끼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서울에서의 삶은 보이지 않는 감옥과도 같았죠.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며느리가 정해준 규칙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7시가 넘었나 시계부터 확인하는 게 하루의 시작이 되었으니까요. 가장 비참했던 건 돈 문제였어요. 소연이는 매주 월요일 아침 마치 월급을 주듯 내 손에 빳빳한 5만 원짜리 몇 장을 쥐어줬어요. 일주일치 시장 값이래요. 내 돈으로 산 집에서 내 아들 식구들 밥해 먹이는 돈을 며느리에게 타서 써야 하는 이 기막힌 상황을 누구한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걸로 끝이 아니었어요. 저녁마다 식탁에 앉아 가계부를 검사받아야 했죠. 콩나물 한 봉지, 두부 한 모 산 것까지 꼼꼼하게 적고
영수증을 붙여서 제출해야 했어요. 하루는 소연이가 가계부를 한참 들여다보더니 혀를 차며 말하더군요. 어머님, 이 콩나물은 왜 비싼 국산을 사셨어요? 옆에 세일하는 수입산도 있는데 어차피 맛은 똑같아요. 그 말에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평생 내 새끼 입에 들어가는 건 뭐 하나라도 더 좋은 것만 먹이려고 아등바등 살아온 세월이 무색해지는 순간이었죠. 하지만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다음부턴 더 아껴 쓰마 하고 고개를 숙일 뿐이었죠. 자존심 같은 건 사치였어요. 손주 태민이가 아직 어리고 무엇보다 아들 민호의 가정이 평화로워야 했으니까요. 나는 그저 이 집의 평화를 위해 기꺼이 져야 하는 낡고 성가신 짐짝일 뿐이었어요. 그렇게 나는 점점 투명 인간이 되어갔어요. 거실에 앉아 있어도 아들 내외는 나를 없는 사람 취급하며 자기들끼리만 이야기를 나눴고 내가 무슨 말을 하면 못 들은 척하기 일쑤였죠. 내 유일한 낙은 작은 방 창문으로 들어오는 한 줌 햇볕을 쬐거나 가끔 시골 친구들과 전화로 안부를 묻는 것뿐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정말 큰맘 먹고 시골에서 평생을 함께한 친구 순자가 나를 보러 서울에 왔어요. 아침부터 버스를 몇 번이나 갈아타고 물어물어 겨우 이 아파트까지 찾아온 거였죠. 흙먼지가 묻은 신발에 손에는 직접 농사지은 옥수수랑 감자를 담은 보자기를 들고서요. 초인종 소리에 내가 반가운 마음에 현관으로 달려나가려는데 소연이가 먼저 나가 문을 열더군요. 그리고 현관문 틈으로 들려온 며느리의 목소리는 내 심장의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어요. 누구신데요? 아, 저희 집은 외부인, 특히 이렇게 지저분한 분은 안 받습니다. 다른 집 찾아보세요. 나는 방 안에서 그 모든 소리를 똑똑히 들었어요. 친구가 얼마나 당황하고 창피했을지 그 얼굴이 눈에 선해서 차마 나갈 수가 없었어요. 잠시 후 복도에서 멀어지는 친구의 힘없는 발소리가 들렸고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내 세상도 무너져 내렸어요. 내가 이 집에서 유일하게 숨 쉴 수 있었던 바깥 세상과의 마지막 연결고리가 그렇게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날 이후로 나는 아무에게도 연락하지 않았어요. 아니, 할 수가 없었죠. 나를 찾아오는 것이 그들에게 모욕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스스로를 세상과 단절시켰어요. 나는 이제 이 거대하고 화려한 아파트에 완벽하게 갇혀버린 외로운 섬이 되었어요. 그날 밤 나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아들 민호의 방문을 두드렸어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던 며느리의 눈총이 따가웠지만 이번만큼은 꼭 짚고 넘어가야 했어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낮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어요. 내 평생지기 친구가 어떤 수모를 당했는지, 내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는 것 같았는지, 아들이라면, 내 아들이라면 분명 내 편이 되어주고 아내의 잘못을 꾸짖어 줄 거라고 믿었어요. 그것이 내가 기댈 수 있는 마지막 동아줄이었죠. 하지만 내 기대는 산산조각이 났어요. 민호는 한숨을 푹 쉬더니 나를 나무라더군요. 엄마, 소연이도 자기 스타일이 있는 거예요. 깔끔한 거 좋아하는 사람인데 어떡해요. 그리고 그 친구분도 갑자기 그렇게 찾아오시면 어떡해요. 요즘 세상에 누가 미리 연락도 없이 불쑥 찾아와요. 소연이가 당황할 만도 했죠.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기분이었어요. 잘못한 건 예의 없이 찾아온 내 친구와 그런 친구를 둔 나라는 거였어요. 며느리의 무례함이 아니라요. 그 순간 나는 깨달았어요. 진짜 문제는 표독스러운 며느리가 아니었어요. 나를 지켜줄 의지도, 능력도, 마음도 없는 바로 내 아들. 맹수 같은 아내 옆에서 제 한몸 건사하기 급급해 늙은 어미를 방패막이로 내세우는 저 나약하고 이기적인 아들이 바로 문제의 핵심이라는 걸요. 나는 더 깊은 절망의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문득 민호가 어릴 적 동네 골목대장에게 맞고 울면서 집에 들어왔던 날이 떠올랐어요. 나는 그때 신발도 제대로 못 신고 뛰쳐나가 그 아이의 부모에게 소리소리 지르며 싸웠었죠. 내 새끼는 내가 지킨다. 고요. 품에 안겨 훌쩍이던 아들을 다독이며 세상의 모든 비바람을 막아주겠노라 맹세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아들이 세상의 비바람이 되어 내 가슴을 후벼 파고 있었어요. 아들의 말을 들은 후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할 말이 없었죠. 내 얼굴에서 모든 기대와 희망이 표백제에 바랜 듯 하얗게 사라지는 것을 나 스스로 느낄 수 있었어요. 깊은 체념과 얼음장 같은 슬픔만이 남았어요. 그래, 내가 아들을 잘못 키웠구나.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 결국 나에게 가장 큰 고통을 주는 존재가 되어버렸구나. 나는 조용히 내 방으로 돌아왔어요. 문을 닫고 침대에 걸터 앉아 창밖을 봤어요. 여전히 별 하나 보이지 않는 서울의 밤하늘은 거대한 잿빛 천장 같았죠. 눈물이 뺨을 타고 베개 위로 뚝뚝 떨어졌어요. 이곳은 내가 꿈꾸던 아들과의 따뜻한 보금자리가 아니었어요. 창살 없는 감옥, 내 남은 생을 서서히 갉아먹을 차갑고 외로운 감옥이었어요. 아들의 배신을 확인한 그날 밤 이후로 내 시간은 멈춰버렸어요. 아니, 흐르긴 흘렀지만 아무런 색깔도 의미도 없이 그저 잿빛으로 흘러갈 뿐이었죠. 창문 밖 세상은 여전히 바쁘게 돌아갔지만 내 작은 방은 세상과 단절된 외딴 섬이었어요. 아침에 눈을 뜨는 것도 밤에 잠을 청하는 것도 고역이었죠. 살아있되 살아있는 것 같지 않은 날들이었어요. 나는 종일 방 안에만 틀어박혀 지냈어요. 며느리 소연이는 그런 나를 보며 집안 분위기 칙칙하게 왜 저러신데? 하고 혀를 찼지만 더 이상 그 말에 상처받을 기력조차 없었어요. 모든 희망이 사라진 자리에 남은 건 텅 빈 공허함과 깊은 무력감 뿐이었으니까요. 밥도 거의 넘기지 못했어요. 소연이가 방문 앞에 식판을 가져다 놓으면 마지못해 몇 술 뜨고는 그대로 내놓기 일쑤였죠. 내 존재 자체가 이 집의 짐이라는 걸 나는 매 순간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어요. 그렇게 의미 없이 누워있던 어느 날 오후였어요. 창문 틈으로 들어온 햇살 한 줌이 낡은 자개장 위를 비추더군요. 그 위에 놓인 빛바랜 흑백 사진 한 장. 남편과 내가 유일하게 함께 찍은 결혼 사진이었죠. 사진 속에 나는 참 젊고 풋풋했어요. 수줍게 웃고 있는 20살의 이선자. 그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고 있자니 까맣게 잊고 살았던 과거의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눈앞을 스쳐 지나갔어요. 나는 그저 시골에서 농사만 짓던 힘없는 늙은이가 아니었어요. 남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고 27의 홀로 아들 민호를 키워야 했을 때 나는 주저앉지 않았어요. 읍내 시장 한 구석에 작은 국밥집을 차렸죠. 새벽 4시면 일어나 육수를 끓이고 밤늦게까지 그릇을 닦았어요. 뜨거운 불 앞에서 땀을 비오듯 쏟고 거친 손님들 비위 맞추느라 속이 문드러지기도 여러 번이었죠. 하지만 나는 독하게 버텼어요. 내 아들 민호만큼은 남부럽지 않게 키우고 싶었거든요. 그 억척스러웠던 젊은 날의 내 모습이 떠올랐어요. 돈 계산 하나는 똑 부러졌고 웬만한 남자들 앞에서도 기죽지 않았던 선잔의 식당 주인. 그 힘으로 민호를 서울에 있는 대학까지 보냈고 장가도 보냈죠. 평생을 남을 위해, 자식을 위해 희생하며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돌이켜보니 나는 누구보다 치열하게 내 삶을 꾸려온 주체였어요. 기억은 서울에 올라와 이 아파트를 계약하던 날로 이어졌어요. 부동산이니 법인이 아무것도 몰랐지만 우리 아들내미 살 집인데 하는 일념으로 공인중개사 설명 하나하나를 귀담아 들었죠. 두툼한 계약서 위에 이선자 세 글자를 쓰고 내 인감도장을 꾹 찍던 그 순간의 벅참. 이제 우리 아들 이 집에서 걱정 없이 살겠구나. 그 생각에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그래요. 이 집은 아들이 고른 집일지는 몰라도 내 평생의 피땀으로 내가 직접 계약한 내 집이었어요. 그때였어요. 방문이 벌컥 열리더니 며느리 소연이가 들어왔어요. 평소와 달리 아주 부드럽고 상냥한 목소리로 말을 걸더군요. 어머님, 요즘 기운도 없으신데 걱정돼서요. 다름이 아니라 어머님 편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 아파트 명의를 저희 앞으로 해두는 게 어떨까 해서요. 나중에 상속 문제 생기면 세금도 복잡하고 절차도 번거롭잖아요. 미리 정리해두면 어머님도 마음 편하시고 저희도 좋고요. 이전의 나였다면, 모든 희망을 버린 무기력한 나였다면 아들을 위하는 일이라는 그 말에 속아 인감도장을 내주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바로 조금 전
잊고 있던 과거의 나를 만난 후에 나는 달랐어요. 며느리의 그 달콤한 말 뒤에 숨겨진 칼날 같은 욕심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머릿속에서 경고등이 요란하게 울렸죠. 나는 애써 태어난 척하며 몸이 안 좋아서 그러니 나중에 얘기하자꾸나 하고 돌아 누워버렸어요. 소연이가 나가고 나는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 걸 느꼈어요.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분노였고 이제 막 깨어나는 생존 본능이었죠. 나는 벌떡 일어나 방 안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옷장 깊숙한 곳, 낡은 이불 보따리 맨 밑에 넣어두었던 작은 상자. 그 안에는 내 평생의 기록들이 담겨 있었죠. 그리고 마침내 내 손끝에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가 잡혔어요. 등기권리증.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어요. 낯선 법률 용어들 사이로 내 눈에 번개처럼 꽂히는 단어가 있었어요. 소유자, 그리고 그 옆에 선명하게 찍힌 내 이름 석자. 이선자. 그 순간 내 머릿속을 지배하던 짙은 안개가 한순간에 걷히는 기분이었어요. 나는 이 집의 짐짝도 불청객도 아니었어요. 나는 이 집의 주인이었어요. 법적으로 완벽한 권리를 가진 이 집의 소유자. 이 지긋지긋한 상황을 끝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 바로 내 손 안에 있었다는 걸 깨달은 거죠. 그 깨달음은 나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지난 몇 달간 나를 짓누르던 무력감과 절망감이 거짓말처럼 사라지고 그 자리에 차가운 분노와 뜨거운 결의가 차올랐어요. 더 이상 울고만 있지 않을 것이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을 것이다. 수십 년간 잊고 살았던 선잔의 식당 주인의 강인함이 내 등골을 꼿꼿하게 세우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아들 내외가 깨기 전 조용히 현관문을 나섰죠. 몇 달 만에 처음으로 혼자 하는 외출이었어요. 나는 버스를 타고 동네 노인복지관으로 향했어요. 거기서 매주 무료 법률 상담을 해준다는 안내문을 본 기억이 났거든요. 변호사라는 젊은이 앞에서 그동안의 이야기를 털어놓는 건 쉽지 않았지만 나는 더듬거리면서도 모든 사실을 말했어요. 내 권리가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변호사는 내 등기 권리증을 확인하고는 이 집의 모든 처분 권한이 나에게 있다고 명확하게 설명해 주었어요. 복지관을 나오면서 나는 난생 처음으로 스마트폰이라는 걸 제대로 써보기로 마음먹었어요. 손주 녀석이 가지고 노는 걸 어깨 너머로 본 게 전부였지만 이제는 배워야 했어요. 복지관의 스마트폰 교실에 등록하고 돋보기를 고쳤으며 작은 글씨들과 씨름했죠. 유튜브로 부동산 시세 보는 법을 배우고 인터넷 뱅킹 앱을 설치했어요. 모든 것이 서툴고 어려웠지만 하루하루 새로운 것을 알아갈수록 내 안에는 자신감이 차곡차곡 쌓여갔어요. 나의 모든 행동은 아들 내외의 눈을 피해 아주 조용하고 은밀하게 이루어졌어요. 집에 돌아오면 나는 다시 기운 없는 늙은이로 돌아왔어요. 며느리의 구박에도 아들의 외면에도 예전처럼 묵묵히 고개를 숙였죠. 하지만 내 내면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그들의 말과 행동에 더 이상 상처받지 않았어요. 슬픔과 억울함 대신 나는 그들의 모든 것을 차갑게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욕심, 그들의 나약함, 그들의 위선까지도. 나는 더 이상 이 감옥의 죄수가 아니었어요. 나는 이제 가장 완벽한 때를 기다리는 냉철한 전략가였어요. 내 이름으로 된 이 집에서 나는 내 인생의 주도권을 되찾을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내 안에서 무언가 단단하게 깨어난 이후 나는 더 이상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았어요. 겉으로는 여전히 기운 없이 방 안에만 틀어박혀 있는 늙은이였지만 내 머릿속은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하게 돌아가고 있었죠. 폭풍 전야의 고요함, 내 하루하루가 바로 그랬어요. 아들 내외는 내가 모든 것을 체념했다고 생각했겠지만 나는 조용히 그리고 아주 세심하게 폭풍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나의 첫 번째 무기는 정보였어요. 나는 아침 일찍 아들 내외가 깊이 잠든 시간을 틈타 집을 나섰어요. 심장이 어찌나 세차게 뛰던지 꼭 도둑고양이 마냥 발소리를 죽여 현관문을 열었죠. 내 목적지는 지난번 법률 상담을 받았던
노인복지관이 아니었어요. 이번엔 동네 공인중개사 사무소였어요. 한 군데가 아니었죠. 나는 일부러 아파트 단지에서 조금 떨어진 곳들로 서너 군데를 더 돌아다녔어요. 우리 시골 사는 친척이 서울의 집을 좀 알아보는데 이 근처 시세가 어떤가 해서요. 나는 어수룩한 시골 할머니인 척 최대한 순진한 얼굴로 물었어요. 젊은 중개사들은 나를 별 볼 일 없는 손님이라 생각했는지 건성으로 대답했지만 나는 그들의 말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머릿속에 새겼어요. 우리 아파트의 평형, 방향, 층수에 따른 정확한 시세. 그리고 요즘 매매는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는지, 세금은 얼마나 나오는지. 나는 그 모든 정보를 차곡차곡 모았어요. 단순한 집 판매가 내 목표가 아니었거든요. 나는 저들에게 가장 큰 충격을 안겨줄 수 있는 완벽한 타이밍을 찾고 있었어요. 그렇게 정보를 모으는 동안 내게는 두 번째 무기가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바로 내 편, 나의 동맹이었죠. 며칠을 고민한 끝에 나는 수십 년 만에 가장 큰 용기를 내어 전화기를 들었어요. 서울에서 문전박대를 당했던 내 오랜 친구, 순자였어요. 신호가 가는 동안 수만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까? 그날의 모욕을 어떻게 사과해야 할까? 혹시나 나를 원망하고 있으면 어떡하지?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순자의 목소리에 나는 와락 눈물이 쏟아질 뻔했어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을 털어놓았어요. 며느리의 구박, 아들의 외면, 그리고 그날 순자가 겪어야 했던 수모까지 한참을 울먹이며 이야기하는 동안 순자는 아무 말 없이 잠자코 들어주기만 하더군요. 내 이야기가 끝나고 한참의 침묵이 흘렀을 때 나는 순자가 나에게 실망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건 나를 향한 원망이 아닌 불같은 분노였어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여태껏 말을 안 했어? 이 답답한 사람아. 내 걱정은 말고 너는 괜찮은 거야? 그 집구석에서 어떻게 혼자 그걸 다 참고 있었어. 순자는 진심으로 나보다 더 분해하고 나보다 더 아파했어요. 그 따뜻한 꾸짖음에 나는 결국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혈육에게서도 받지 못한 위로를 나는 전화선 넘어 친구에게서 받고 있었던 거죠. 나는 내 계획을 이야기했어요. 이 집을 정리하고 다시 시골로 내려가고 싶다고. 그러자 순자가 망설임 없이 말하더군요. 걱정 마라. 네가 살 집은 내가 알아봐 주마. 돈은 나중에 붙이고 일단 몸만 내려와. 여기서 내가 다 준비해 놓을게. 든든한 내 편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나는 천군만마를 얻은 기분이었어요. 혈연보다 진한 우정이 내 마지막 보루가 되어 주었죠. 하지만 내 결심을 시험하는 가장 큰 장애물은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 있었어요. 바로 내 손주, 6살 태민이었죠. 그 아이는 엄마의 폭언과 아빠의 무관심 속에서 점점 날카로워지고 있었어요. 유치원에서 친구를 밀치고 돌아오는 날이 잦아졌고, 집에서는 작은 일에도 짜증을 내며 소리를 질렀어요. 나는 그 모습이 모두 제 어미 아비를 보고 배운 것 같아 가슴이 미어졌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내가 잠시 부엌에 간 사이 태민이가 내 방에 들어와 사고를 쳤어요. 아이는 색연필로 내 자개장 위에 놓인 낡은 흑백 사진에 온통 낙서를 해놓았어요. 그건 남편과 내가 단둘이 찍은 유일한 사진이었는데 사진 속 남편의 얼굴과 내 얼굴 위로 붉고 푸른 선들이 제멋대로 그어져 있었죠. 나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아이를 나무라기보다 그 사진을 붙들고 망연자실해 있었죠. 그때 소연이가 방에 들어오더니 그 광경을 보고는 어이없다는 듯 웃더군요. 어머님, 애가 그런 걸 가지고 뭘 그러세요? 그냥 그림 좀 그린 거잖아요. 낡은 사진 하나 없어진다고 큰일 나나요? 그 적반하장의 태도에 나는 할 말을 잃었어요. 나는 손자에 대한 안타까움과 아들 내외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분노 사이에서 마지막으로 흔들렸어요. 내가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저 어린 것을 두고. 나를 평생 지배해온 모성애가 내 발목을 붙잡았어요. 문득 갓 태어난 태민이를 품에 안고 기뻐했던 날이 떠올랐어요.
우리 강아지, 할미가 다 해줄게. 그렇게 약속했었는데 나는 지금 그 아이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으려는 걸까요? 고뇌는 깊어졌어요.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나는 깨달았어요. 이 아이를 이대로 두는 것이야말로 아이를 망치는 길이라는 것을. 사랑이 아닌 증오와 무관심을 배우게 하는 이 비정상적인 환경에서 아이를 구해내야 한다는 것을요. 그래,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이 지옥은 내가 끝내야만 한다. 나는 내 마지막 망설임을 내 손으로 끊어냈어요. 모든 준비는 끝났어요. 나는 미리 점 찍어 두었던 공인중개사와 비밀리에 만났어요. 그리고 마침내 아파트 매매 계약서에 내 이름 석자를 쓰고 도장을 찍었죠. 계약금의 일부가 통장으로 들어온 그날 나는 곧바로 순자에게 돈을 붙였어요. 시골에 내가 살 작은 집을 계약해달라고 부탁했죠. 모든 것이 물 흐르듯 그러나 되돌릴 수 없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일기장을 폈어요. 더 이상 한탄이나 다짐을 적지 않았어요. 그저 담담하게 한 문장을 적어 내려갔죠. 내일 내 인생의 새로운 장을 시작한다. 창밖은 여느 때처럼 어두웠지만 내 마음은 폭풍이 몰아치기 직전처럼 고요하고 또렷했어요. 일기장 마지막 줄에 마침표를 찍은 다음 날 내가 기다리던 심판의 날이 밝았어요. 하지만 그 시작은 내가 예상했던 것과는 조금 다른 모습이었죠. 그날 오후 낯선 번호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어요. 손주 태민이의 유치원 담임 선생님이었어요. 태민이가 놀이 시간에 친구를 밀어 넘어뜨렸고 아이가 다쳐서 부모님과 상담을 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죠. 전화를 끊고 거실로 나가니 마침 소파에 앉아있던 며느리 소연이와 눈이 마주쳤어요. 나는 유치원에서 온 연락을 그대로 전했죠. 그러자 소연이는 인상을 팍 쓰며 귀찮다는 듯 말하더군요. 어머님, 제가 지금 바쁜 거 안 보이세요? 그런 일은 어머님이 가서 해결하시면 되잖아요. 맨날 집에만 계시면서. 옆에 있던 아들 민호는 그저 못 들은 척 신문만 뒤적이고 있었고요. 바로 그거였어요. 저들에게 나는 손주 교육 문제까지 떠맡아 처리해야 하는 돈 안 받는 유모이자 문제 해결사일 뿐이었던 거죠. 그 순간 나는 마음속으로 마지막 남은 미련의 끈을 잘라냈어요. 그래, 오늘이다. 오늘이 바로 그날이다. 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고는 방으로 들어가 외출 준비를 했어요. 하지만 내가 향한 곳은 태민이의 유치원이 아니었어요. 나는 동네 공중전화 박스로 들어가 지난 며칠간 수첩에 꾹꾹 눌러 적어두었던 번호를 눌렀어요. 아동보호 전문기관이었죠.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또박또박 우리 집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을 신고했어요. 내 이야기는 이제 시작될 참이었어요. 그날 저녁 집안의 분위기는 살얼음판 같았어요. 아들 내외는 내가 유치원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묻지도 않았죠. 그저 자기들끼리 텔레비전을 보며 웃고 떠들 뿐이었어요. 내가 저녁상을 차려 대령하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처럼요. 그때였어요. 초인종이 울렸죠. 소연이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현관문을 열었을 때 그곳에는 2명의 낯선 사람들이 서 있었어요.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나온 조사관들이었죠. 상황을 파악한 아들 부부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는가 싶더니 이내 나를 향해 불같은 분노를 쏟아냈어요. 소연이는 어머님이 정말 노망나셨구나. 어떻게 우리를 신고할 수가 있어요? 라며 악을 썼고 민호는 엄마, 제정신이세요? 동네 망신 다 시키려고 작정하셨어요? 라며 나를 몰아붙였죠. 나는 아무 말 없이 조사관들을 거실로 안내했어요. 내가 바로 이 집의 주인이라는 듯이요. 조사관들은 침착했어요. 그들은 우선 아들 내외와 나를 분리해서 상담을 진행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이의 심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했는지 함께 온 아동 심리 전문가가 태민이를 다른 방으로 데려가 그림을 그리며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죠. 1시간이 지났을까요? 방에서 나온 심리 전문가의 표정은 무겁게 굳어 있었어요. 조사관이 우리 셋을 모두 거실에 앉히고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결과를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님을 아동학대로 신고하셨다고 들었습니다만 저희가 태민이와 상담한 결과는
조금 다릅니다. 그 말에 소연이와 민호의 얼굴에 잠깐 안도하는 빛이 스쳤죠.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어요. 태민이는 부모님으로부터 심각한 정서적 방임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조사관의 입에서 나온 말은 충격적이었어요. 태민이는 전문가 앞에서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고 해요. 엄마 아빠는 집에서 매일같이 싸우고 자신과는 거의 놀아주지 않는다고요. 자기가 말을 걸면 귀찮아하고 화를 낸다고요. 유치원에서 친구를 민 것도 그냥 자기한테 관심을 가져주지 않아서 너무 화가 나서 그랬다고요. 아이는 작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우리 집에서 나랑 제일 많이 놀아주는 사람은 할머니예요. 할머니만 나 좋아요. 순간 거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가해자와 피해자의 위치가 완벽하게 뒤바뀌는 순간이었죠. 나는 더 이상 노망난 가해자가 아니었고 아들 부부는 자식 잘 키우는 유능한 부부가 아닌 아동학대 가해자로 공인된 거예요. 그들이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하던 사회적 체면이 바로 그들의 아들 입을 통해 산산조각이 나버린 거죠. 조사관들이 돌아간 후 집안은 폭풍이 휩쓸고 간 듯한 혼란에 휩싸였어요. 민호는 소파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 쥐었고 소연이는 이성을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그녀는 도끼 서린 눈으로 나를 노려보더니 이게 다 저 늙은이 때문이야 라고 소리치며 달려들어 내 뺨을 때리려고 손을 치켜들었죠.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나는 더 이상 맞고만 있던 과거의 내가 아니었어요. 나는 번개처럼 움직여 그녀의 손목을 강하게 붙잡았어요. 내 앙상한 팔에서 그런 힘이 나올 거라고는 며느리도 나 자신도 예상하지 못했죠. 소연이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나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제 그만하거라. 너희는 더 이상 이 집에서 살 수 없다. 그제야 정신을 차린 민호가 바닥에 무릎을 꿇고 내게 기어왔어요.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눈물 콧물을 쏟아내며 비는 모습이 어찌나 가증스럽던지.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내 마음속에서 아들이라는 존재는 이미 오래전에 죽어버렸으니까요. 나는 소연이의 손목을 뿌리치고 내 방으로 들어가 서류 가방 하나를 들고 나왔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누런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거실 테이블 위로 던졌어요. 아파트 매매 계약서였죠. 이 집, 오늘 오전에 팔았다. 내 말에 아들 내외는 귀신이라도 본 듯한 표정으로 굳어버렸어요. 이제 이 집은 우리 집이 아니야. 한 달 뒤에는 새로운 주인이 들어올 거다. 그러니 너희는 한 달 안에 이 집에서 나가야 할 게다. 넋이 나간 얼굴로 계약서를 집어드는 아들의 손이 사시나무처럼 떨리고 있었어요. 자신들이 평생을 기생하며 살아온 이 안락한 보금자리가 하루아침에 남의 집이 되었다는 현실을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그들의 모든 권력과 위세의 기반이었던 집이 통째로 사라져버린 거예요. 나는 마지막으로 그들을 향해 내 평생의 모든 분노와 슬픔을 담아 말했어요. 너희가 내게서 빼앗으려 했던 바로 그것으로 나는 내 자유를 샀다. 그리고 너희 아들 태민이는 이제 법이 너희에게서 지켜줄 것이다. 그 말을 끝으로 나는 내 방으로 들어와 문을 잠갔어요. 문 밖에서 들려오는 울부짖음과 절규가 내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음악처럼 들렸어요. 심판의 날은 그렇게 막을 내리고 있었어요. 그날 밤 방문 너머로 들려오던 아들 내외의 절규와 울음소리는 새벽녘이 되어서야 잦아들었어요. 나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지만 이상하게도 조금도 피곤하지 않았어요. 수십 년 묵은 체증이 한꺼번에 내려간 듯 오히려 정신은 맑고 몸은 가벼웠죠. 지옥 같았던 그 집에서의 마지막 한 달은 생각보다 빨리 지나갔어요. 아들 내외는 나를 없는 사람처럼 대했고 나 또한 그들을 투명인간 취급했죠. 그들은 결국 보증금도 빠듯한 작은 월세방을 구해짐을 싸더군요. 이삿짐 차가 떠나던 날 나는 창문 너머로 그 모습을 그저 무심하게 지켜보기만 했어요. 약속된 날짜에 나는 내 남은 짐들을 챙겨 서울역으로 향했어요. 한 달 전 무거운 보따리를 들고 절망 속에 도착했던 그곳에 나는 이제 가벼운 가방 하나만 들고 희망을 품고 섰죠. 경상남도로 향하는 기차에 오르자
친구 순자가 벌써부터 마중을 나와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순자의 주름진 얼굴을 보자 그제야 긴장이 풀리며 와락 눈물이 쏟아졌어요. 순자는 아무 말 없이 내 등을 토닥여 주었죠. 순자가 미리 계약해둔 내 새로운 집은 담장이 낮은 아담한 시골집이었어요. 작지만 햇볕이 잘 드는 마당이 딸려 있었고 마당 한쪽에는 자그마한 텃밭도 있었죠. 서울의 그 넓고 차가운 아파트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이 따뜻하고 정겨운 공간이었어요. 나는 그곳에서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나를 위한 삶을 시작했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더 이상 시계를 확인하지 않아도 됐어요. 내가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 내가 먹고 싶을 때 부엌에 들어가 밥을 지었죠. 구수한 된장찌개를 끓여 이웃과 나눠 먹고 오후에는 텃밭에 상추와 고추를 심었어요. 흙냄새를 맡고 땀 흘려 일하는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지 몰라요. 서울에서는 그토록 바라던 손주 재롱 한번 마음 편히 보지 못했는데 이곳에서는 옆집 강아지만 봐도 웃음이 절로 나왔어요. 내 웃음소리가 어색하지 않게 된 것도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법원의 결정으로 손주 태민이는 아동보호시설 그룹홈에서 지내게 되었어요. 나는 한 달에 2번씩 버스를 타고 아이를 보러 갔어요. 처음에는 잔뜩 주눅이 들어있던 아이가 갈 때마다 내 품에 안겨 제잘거리는 시간이 늘어갔죠. 나는 아이에게 과자나 장난감 대신 따뜻한 포옹과 사랑을 듬뿍 주었어요. 내 잘못이 아니라고, 할머니가 늘 곁에 있을 거라고. 아이의 상처가 아물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만 나는 조급해하지 않기로 했어요. 진정한 사랑은 기다림이라는 걸 나는 이제 알았으니까요. 그렇게 평화로운 몇 달이 흘렀을까요? 어느 가을날 오후였어요. 마당에서 고구마를 캐고 있는데 대문 밖에서 누군가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본 그곳에는 내 아들 민호가 서 있었어요. 몇 달 사이에 10년은 더 늙어버린 얼굴이었죠. 값비싼 양복 대신 낡은 잠바를 걸친 모습이 초라해 보였어요. 나는 잠시 심장이 쿵 내려앉았지만 이내 아무렇지 않은 척 하던 일을 계속했어요. 민호는 한참을 문 앞에서 머뭇거리더니 조심스럽게 마당으로 들어와 내 앞에 섰어요.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서류 한 장을 내밀더군요. 이혼 서류였어요. 소연이와 헤어졌다고 그동안 벌어놓은 돈도 위자료로 다 주고 나니 남은 게 아무것도 없다고 하더군요. 그는 모든 것이 자기 잘못이었다며 땅바닥에 엎드려 눈물로 용서를 구했어요. 하지만 돈을 달라고 애원하지는 않았어요. 그저 흐느끼며 이렇게 말할 뿐이었죠. 어머니, 아무것도 바라지 않겠습니다. 그냥 가끔 이렇게 얼굴만이라도 뵙게 해주세요.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 순간 나는 마지막 선택의 기로에 놓였어요. 저 가증스러운 얼굴을 다시는 보고 싶지 않다는 분노와 그래도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인데 하는 연민이 가슴속에서 세차게 부딪혔죠. 문득 돌아가신 친정어머니가 해주시던 말씀이 떠올랐어요. 사람은 넘어져 봐야 어디가 아픈지 알고 크게 다쳐봐야 정신을 차리는 법이다. 그래, 내 아들은 이제야 넘어져 본 거겠죠. 나는 호미를 내려놓고 아들을 일으켜 세웠어요. 그리고 내 평생의 지혜를 담아 마지막 말을 건넸어요. 내 죄는 네가 짊어지고 평생을 살아라. 그게 네가 받아야 할 벌이다. 하지만 어미와 자식의 연은 하늘이 정하는 것이니 내가 어찌 마음대로 끊겠느냐. 1년에 2번 설과 추석 명절에만 찾아오는 것을 허락하겠다. 네가 진정으로 뉘우치고 네 힘으로 일어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난다면 아주 먼 훗날에 그때 가서 내가 다시 생각해보마. 내 선택은 완전한 복수도 무조건적인 용서도 아니었어요. 그것은 아들에게 스스로의 삶을 책임지고 반성할 기회를, 그리고 나에게는 최소한의 혈연의 정을 지키며 인간의 도리를 다하는 지혜를 주는 길이었어요. 나는 아들에게 돈이 아닌 스스로 바로 설 시간을 준 거예요. 아들은 내 말을 듣고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한참을 울다 저를 올리고는 조용히 대문을 나섰어요. 아들이 떠나고 난 뒤 나는 마당에 홀로 서서 파란 가을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마음이 이상하리만큼 평온했어요. 모든 것을 다 끝냈다는 안도감과 함께
새로운 시작에 대한 희망이 샘솟았죠. 내 작은 정원에는 내가 심은 국화가 막 꽃망울을 터뜨리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노랗고 하얀 꽃들이 가을 햇살 아래서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죠. 나는 그 꽃들을 보며 나도 모르게 활짝 웃었어요. 지난 수십 년간 한 번도 지어보지 못했던 정말 행복한 웃음이었어요. 그 웃음소리가 나의 작은 정원 위로 따스한 햇살 아래로 맑게 퍼져나갔어요. 그것은 모든 고통을 이겨내고 마침내 내가 내 힘으로 되찾은 존엄하고 평화로운 삶의 시작을 알리는 소리였어요. 이선자 여사의 삶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가족이란 이름 아래 어디까지 인내해야 할까요? 진정한 사랑은 존중에서 오며 존중 없는 관계는 굴레일 뿐이죠. 진정한 행복은 끝없는 인내의 끝이 아닌 나 자신을 위한 용기 있는 선택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그녀의 삶이 말해주고 있었어요.